사흘째요. 3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명인데요. 평택 굿모닝 병원, 이미 격리가 해제될 때가 된 병원인데 아직도 이곳을 거친 환자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73번 환자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14번 환자가 평택 굿모닝 병원을 경유했을 당시에, 머물렀던 당시에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복기 2주라고 보면 너무 잠복기가 지나고도 너무 지났어요. 거의 뭐 6월 한 14일? 길게 잡아도 6월 14일이면 이곳에서 14번 환자를 통해서 감염됐다면 이미 증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확진 판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 환자가 아내에게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집에서 아내와 같이 머물다가 그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가족 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요. 이 환자가 173번이 아니라 174번입니다. 5번이요. 175번인가요? 네네네. 아, 네, 175번이네요. 175번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병원에 평택 굿모닝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 아내가 이 환자를 간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하던 아내가 먼저 일단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부터 계속 아내하고 자가격리 상태로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밀폐된 가정에서 둘이 머무르는 동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가능성을 정부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족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오늘 보도에서 제일 먼저 보도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두 환자도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174번, 이분은 지금 75세 남성인데요. 지금 6월 4일, 6월 8일, 6월 9일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도 아니었고요. 외래 환자였습니다. 그럼 삼성병원에서는 응급실이 아니었는데 또 외래 환자가 나온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 174번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삼성서울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일단 응급실을 거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날짜가 그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난 시간입니다. 14번 환자는 5월 27일에서 29일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너무 지난 시간이라 14번 환자랑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가능성으로 제기된 게 응급 이송 요원입니다. 네. 응급실 이송 요원이 14번 환자랑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는데 한 열흘 가까이, 6월 첫 주 동안 열흘 가까이 자신이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뭔가 이 신분이라든지 직업에 불안정이 올까봐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봐 숨기고 있다가 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급 이송 요원이 삼성서울병원 그러면 10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0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혹시 4일, 8일, 9일 날 겹치지 않았을까라고 네, 그렇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37번 응급 이송 요원과 만났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던 그 근거가 조금 희박한 게 이 응급 이송 요원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응급실과 응급실 바깥만 왔다 갔다 했고 이 환자는 응급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외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가능성은 없다는 건데 근데 응급실 이송 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응급실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기침한 그런 걸 뭐 화장실 문고리라든지 여러 군데 퍼뜨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굉장히 광범위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가능성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137번이 오히려 아니라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게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감염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응급실 이송 요원이 아니라면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 174번 환자랑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공기 감염 가능성도 제기가 됐나요?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라는 게 이제 떠도는 침방울인데 아주 미세한 침방울, 떠도는 미세한 침방울인데 이 응급 이송 요원이 다니면서 미세한 침방울을 기침을 하면서 퍼뜨렸을 가능성 그것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 응급실 밖에서의 감염 사례가 지금 오늘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외래, 비뇨기과, 외래가 다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안병동 보호자까지 지금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병원 안에서 계속 이 밀접하게 14번 환자 혹은 137번과의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병원 내에서는 공기 전파에 준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결국 동일 공간 안에서 이것이 근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 그다음에 직접 접촉 다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병원 내나 밀폐된 공간 하에서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도 그러한 면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의료원의 역학 보고서를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번 환자가 발생하고 14번 환자까지의 기간 동안에 삼성의료원의 어떤 조치 부분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거기에 대한 역학 보고서가 발표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일이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사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 기존의 역학조사에 근거해서. 근데 지금 이 환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분 폐쇄 가능성은 없어지고 좀 더 연장될 부분 7월이나 폐쇄가 해제될 가능성은 예, 없어지고 좀 더 가능성은 연장될 가능성이 예,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자, 아까 최 기자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오늘 추가 확진자 중에는 이 14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는데 무려 25일에서 2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택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처음 인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망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인이 메르스 때문에 숨진 거였죠. 첫 병원 밖에서의 감염 사례로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 이 아내가 자가격리 됐을 당시에 자택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남편이요. 실제로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5월 27일에서 27일까지 아내가 아닌 남편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하죠. 27일에서 29일. 그런데 퇴원을 하고 나서 아내가 메르스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때는 8일, 9일은 음성입니다. 음성이어서 자가격리만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때가 6월 8, 9일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때 바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남편이요. 그 뒤에 아내는 10일 날 아주대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사흘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이 메르스 판정을 받은 건데 이 기간까지를 보면 27일까지 최장 가니까 혹시 잠복기가 이렇게 14일이 아니라 늘어진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잠복기는 14일이다. 그렇지만 가족 감염일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감염 경로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가족한테는 이 메르스가 네. 너무 큰 비극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남편이 평택 굿모닝 병원에 애초에 5월 23일부터 폐렴으로 입원을 해 있었어요. 이때 네. 평택 굿모닝 병원은 메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입원해 있는 와중에 남편은 입원해 있고 아내는 간호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와중에 14번 환자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14번 환자가 여기 오면서 남편이 감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는 간호하고 있었고 남편은 입원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퇴원을 하고 집에 가 있는데 어쨌든 자가격리 상태로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간호를 하던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일단 이 환자 자체는 근데 남편은 이때 음성이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도 좀 진짜 안타까운데요. 음성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음성이 두 2번 차례 나오고 나왔죠.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또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사망한 그 아픔을 달래기도 전에 지금 또 확진을 받은 거예요. 정부의 그 첫 병원 밖 감염 사례, 가족 간의 감염을 인정해도 오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도 노출이 되시긴 하셨지만 잠복기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는 6월 9일까지 같이 생활을 하셨고 또 그 118번 환자분께서 그 당시에 증상이 있으신 그 격리 조치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아내와 집에 둘만 머물다가 그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14번 환자에 감염된 게 아니라 그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건 아내고 그 감염된 아내와 감염된지 모르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밀폐된 공간에서 집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자가격리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아주 가깝게 함께 있었던 아내한테 감염됐을 가능성이 지금 유력하다. 이게 지금 복지부의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확진자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 감염, 의료기관 내에 감염. 그러니까 굳이 병원만 가지 않으면 그래도 메르스의 위험에서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집 안에서 그러니까 환자와 가깝게 접촉만 하면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 셈인 거죠. 그러니까는 가족 감염이라는 게 병원 밖 감염.
그러니까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그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기만 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이 175번 환자가 보여준 셈인 거죠. 그러면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네. 최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접하게 접촉을 한다면 이게 집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사회 내에서 바로 앞에 코 닿을 정도로 밀접한 상황이었다면 네. 이게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좀 전조로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동일 건가요? 공간 안에서 장시간 노출이 됐을 아, 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이게 대단한 불행한 사태지만 저희가 처음에 자택 격리에 대한 어떤 일정한 지침이 없었고 네. 관리가 소홀한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가 방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 격리를 할 때도 항상 감시 감독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지침하에 운영이 돼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가족 간 감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0%에서 20%까지 네.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족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는 결국 잠복기는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지만 되풀이하지 않겠다. 14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다시 묻습니다. 잠복기 14일을 훨씬 지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랬더니 지금 두 사례는 혹시 이것도 가족 간 감염이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게 있었었는데요. 한번 네. 최은미 기자 사례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171번 환자, 60대 여성인데요. 네.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가 있을 당시에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이 60대 여성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네. 입원을 해 있었고 이 입원했을 때 남편이 간호를 했고요. 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셋이 동시에 있었잖아요. 이 가족이 셋이 동시에 있었는데 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병원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셋이 동시에 집에 자가격리가 됩니다. 자가격리가 됐는데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60대 여성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네. 나왔는데 이 사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아내가 입원을 했었고 남편이 간호를 했잖아요. 이 그렇죠. 남편이 또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망한 네.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60대 여성의 가족도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60대 여성이 뒤늦게 어제 확진을 또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 60대 여성은 이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아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감염된 것이냐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정부는 14일 잠복기 14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뭐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일단 정부는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게 훨씬 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증상이 나타난 게 확진은 좀 늦었지만 증상이 나타난 건 훨씬 이른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이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 가능성을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할 정도까지 갔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됐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공교롭게도요. 오늘 저희가 가족 간 감염이라고 의심되는 사례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 3개 다 같은 자가격리가 됐던 분들이 숨지셨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55세 아들이 결국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도 사망하지 않았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저희가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환자만 혼자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보호자격으로 같이 가고 다른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 간다면 가족들이 동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동시에 집에 머무는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가족한테 감염된 건지 병원에서 감염된 건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잠복기 내에 있었으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을 모두 병원 내에서 그 슈퍼전파자에게 감염된 것이다 라고 일단 일단락을 지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잠복기가 너무 많이 지나버리니까 가족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같은 이 문제의 심각성도 있고요. 이 관리망이 계속 숭숭 뚫리다 보니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요양보호사는요. 이 관리망 바깥에 있던 탓에 여러 동네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 서울시 추정은 무려 7,500명과 접촉했을 거라는데요. 지금 76번 환자가 강동 경희대병원 체류할 때 이 요양병원 보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요양보호사니까 간병인처럼 계속 이렇게 간병을 해줬던 환자인데 지금 네. 이 76번 환자가
지금 9명한테 감염을 시킨 슈퍼 전파자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사망을 네. 했는데 강동경희대도 가고 뭐 삼성에서 감염돼서 건국대병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하룻밤 잤을 때 지금 뭐 투석실 환자도 감염이 되고 의료진도 감염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나온 이 17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76번 환자가 강동경희대 병원에서 하룻밤을 머물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케어를 해준 그 요양보호사였는데 역학조사에서 완전히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망에서 완전히 누락이 돼 있었어요. 이 76번 네. 환자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누락이 돼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한 거죠. 뭐 병원도 가고 열이 나니까 약국도 가고 병원 들른 곳만 해도 지금 뭐 강동구에 있는 목차수내과, 종로 광명약국, 일선당 한의원, 본 이비인후과, 스마일약국, 강동 신경외과, 튼튼약국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네. 그런 지금 다음에 가신 이제 곳은 예,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게 강동성심병원인데요. 지금 네. 강동성심병원은 오늘 부분 폐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의료기관들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수만 지금 서울시에서 추산하기로는 7,500명. 에 달한다고 지금 합니다. 지금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셨던 55세 아들 어머니가 감염했는데 숨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76번 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8명, 9명을 감염시킨 슈퍼 복균자 또는 전파자로 불리는데 이 55세 아들도 결국 자가격리를 하다가 감염이 된 게 아닌가라고는 의문이 나오고 있던 거였죠. 자, 그럼 이 정도인데요. 지금 지방병원을 전전을 하고 있고 동네 병원 지금 가신 분들은 신고를 해줄 것을 아까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이었죠. 슈퍼 전파자가 나왔고 메르스 2차 유행의 거점이 됐던 삼성 서울병원. 급기야 병원 부분 폐쇄까지 했는데 이 병원이 속한 재단 이사장이자 삼성의 사실상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국민 사과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벌써 한 달 넘게 밤낮 없이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진 부분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저희가 오늘 사실상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그룹의 사과도 2008년 이건희 회장 이후 한 7년 만에 듣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르스 사태 심각성을 이제 인식했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의 이제 가장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책임할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소속돼 있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네. 자신의 어떤 책임감 그런 걸 느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젠 그룹을 대표해서 실질적인 그룹 회장으로서의 이제 발표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희 회장이 지금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그룹이 실질적인 오너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서울병원 그 대삼성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진원지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요. 오너 일가가 직접 위기관리에 나선 거였는데요. 사실 오빠보다는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지난주에 141번 환자가 확진 전에 제주 신라호텔에 머물렀다는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이부진 사장이 바로 나섰습니다. 제주 신라호텔을 찾았고요. 영업도 중단시킨 바 있었었는데요. 이부진 사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진정세를 맞았고 저희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경험했던 것들도 놓쳤던 것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백서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주변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다른 데랑 다 공유를 해서 서로 같이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 예정입니다. 네. 많이 지도해 그렇습니다.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으로만 주로 홍보가 됐던 이부진 사장의 육성도 처음 들릴 정도로 삼성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중함을 느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부진 이제 호텔신라 사장은 상당히 빨리 대처했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메르스 환자가 이제 제주에 있는 호텔신라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제 이부진 사장이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이제 결정했거든요. 그만큼 빨리 위기 관리를 빨리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도 나서서 메르스 사태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메르스 불씨를 온전히 꺼트리기에는 불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9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폐쇄돼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구리 메르스, 일명 구리 메르스로 불렸던 이 동네에서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길래 메르스 환자 한 번 다녀갔다는데 비상이 걸렸나요? 그러니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170번 환자입니다. 이 170번 환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특히 네. 이 구리에 있는 카이저 병원이라는 데가 병원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인 겁니다. 상가 네. 중에 2개의 층을 병원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상가의 다른 것들과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데 뭐 1층에 은행, 2층에는 뭐 노동부 고용센터, 학원, 키즈카페, 성관이 심지어 예식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 카이저 재활병원에 이 170번 환자가 70대 방문했을 때가 남성이요. 170번 네. 환자가 방문했을 때가 19일에서 21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일인가요? 어쨌든 이때인데 이때가 주말이에요. 주말이었군요. 그래서 결혼 예식이 끼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어떤 다른 곳에서 분비물이라고 하나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네. 됐다면 지금 이 예식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8쌍의 예식이 있을 정도면 뭐 1,600명, 2,0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저희 뭐 취재 기자가 합쳐보면, 다녀왔는데 되게 네. 이 구리에서 되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의 뭐 네.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건당국이 이 건물 이용자들을 파악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보를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31-550-8971에서 4번까지 또 8871에서 6번까지네요. 박사님 뭐 이렇게 멜상은, 되면 예. 이런 조금은 이 밀폐된 건물 안에서의 감염을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야말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수 있는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순히 다녀갔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감염 우려가 있다 이 표현보다는 카이저 재활병원이라는 곳이 요양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 그 기저질환도 있고 항상 누워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환자들의 좀 위험성이 더 높겠고 기타 뭐 예식장에 오셨던 분들은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공용 공간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구리시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 1번, 14번, 16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들으셨을 번호인데요. 메르스 사태에서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분들의 번호입니다. 현재 상태 궁금하실 텐데요. 다행히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먼저 14번 환자, 이 본인이 아픈 게 죄지 무슨 죄입니까? 이 80명 넘게 감염시켰다고 해서 14번 환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보다 역학조사가 그러니까요. 선행돼야 될 텐데 네, 네. 오늘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어쨌든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임산부 환자, 임산부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그 환자도 제왕절개로 건강한 남자아이를 오늘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희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뭐 이외에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그 건양대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냈던 그 16번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건 그 35번 환자, 그 서울시 그 긴급 브리핑으로 좀 이슈가 됐던 그 35번 의사 환자, 삼성서울병원의 의사 환자는 뭐 뇌손상을 입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삼성서울병원장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에크모 장비, 그러니까 체외 그 순환 장치인가요? 네, 네. 인공폐 장치를 지금 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그래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35번 환자의 호전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그 서울시 생각도 나는데요. 서울시가 이 35원 환자가 들렀던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그래서 자가격리가 됐던 시민 1,189명이 있었는데 이 서울시 시민만 골라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100만 원씩이요, 평균. 네, 뭐 그러니까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나 뭐 이런 네.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뭐 직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총 12억 원의 예산을 지금 쓰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절반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정부가 이 서울시에서 조치한 이 재건축조합 그 격리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격리까지 할 위험성은 없었다. 서울시가 너무 오버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전부 다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조합에 갔던 그 1,189명의 사람들이 또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론도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 지원까지 너무 후하게 해주는, 지금 아직 다른 자가격리 대상자들 중에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지금 네. 그 생필품이나 뭐 식료품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뭐 민원들이 들어오고 뭐 제보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그 서울시가 발빠른 조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뭔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지금 계속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돈이 결국 서울 시민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총회에 참석한 분들은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어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네, 있겠네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또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그 1,189명의 자가격리, 그게 제대로 진행됐느냐도 또 사실 논란이거든요. 네. 그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자가격리를 제대로 정부가, 서울시가 관리를 했었는지, 그 당시에 그 대상자들이 정말 충실하게 자가격리를 이행했었는지,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도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다 차치하고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네. 여론이 좀 이제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이 연타석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메르스 확산으로 학교가 무더기로 다 휴교를 할 때 하필이면 그때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 해외 출장이 굉장히 관광하기 좋은 나라지만 외유가 아니라고 하니까 해외 출장으로 저희가 적시를 합니다. 바이킹 박물관, 스톡홀름 대성당, 모스크바 국립도서관, 저런 대성당과 박물관이 공교육, 선진화 배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바이킹 박물관, 뭐 대성당이 본인들은 이제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당시 사건이 이제 학교가 휴교 중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르스로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저런 관광지 성격의 장소를 방문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의원들은 이제 해명하기로는 네. 5월 27일이잖아요, 이때가. 5월 그렇죠. 27일인데 이때는 사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 메르스가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지금처럼 이 메르스 사태가 클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뭐 딱히 취소할 이유도 없어서 일단 일정을 진행한 것뿐이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굳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좀 명구스럽겠지요. 그런 건 사실이죠. 예. 그 상황은요, 모두가 다 메르스의 사투를 벌일 때였습니다. 이 최전선에서 자신이 피와 땀으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의료진들도 있었었는데요. 건국대병원은 그런데 일단 고객 같은 환자가 급감을 하니까 임금 삭감으로 의료진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의료진들은 기껏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임금 삭감이다라고 하면요. 네, 결국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동안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측면에서 고려는 국가 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병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역비를 부담하고 의사들의 인건비를 또 보존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 일선에서
메르스 환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서울시는 뭐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그동안에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1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게 법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병원이 고의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데 네. 그 부분 폐쇄했던 기간 동안에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법적 조치 같은 건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뭐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그런 게 좀 논의되거나 저희가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일반 의료진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네. 적절한 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지를 결정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미 정치권과 정부 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기재부의 또 어떤 그 몫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환자나 사태 후에 맞습니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나 네. 다 고민일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그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고 OECD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관리 이런 것들을 민간 병원이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 이제 민간 병원이 이제 그 책임을 지느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시 이 메르스 사태가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낙타고기를 먹었던 그 아랍에미리트도 사망자가 11명이나 발생됐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나 홍보를 했느냐.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희화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 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낙타고기가 한동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들었어요. 그때 사우디에 한참 메르스가 막 확산을 할 때, 네.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예방 조치로 낙타고기를 먹을 때 조심해라라고 이제 홍보를 해놓고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3월이죠. 3월에 네. 순방을 했을 때 낙타고기를 먹는 모습을 또 홍보하는 게 너무 엇박자 아니냐. 그러면서 또 메르스가 확산을 하니까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낙타고기 먹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정부의 조치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었죠, 오늘. 엇박자 정부 간의 손발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었다고 보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최유미 기자가 취재했던 거였죠. 네.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이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는데 이 폭행을 했던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좀 수상쩍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북의 한 대학에서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 기숙사에서 네. 학교가 끝나고 한 학생을 방 안에 뭐 가둬놨는지 뭐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금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데 방 안에 두고 수법이 막 온몸에 테이프를 감아놓고 네. 그 뭐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서 때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서 그리고 뭐 돈도 뺐고요. 체크카드로 돈도 뺐고 네. 뭐 정말 이게 19살, 20살 학생들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루도 아니고 저게 거의 한 3, 4일 정도 지속되게 저렇게 저 정도로 다치게 지금 뭐 하반신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반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다친 상황이거든요. 네.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저게 저 피해자의 부친이 이제 SNS를 통해서 사연을 막 알리면서 네. 저게 일파만파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해자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오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해자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녀와서 발열 증상이 있어서 최근에 동생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동생도 의심 증상이 있나요? 네, 동생이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이 친구, 이 가해자까지 같이 지금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로 인계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밀접 접촉했던 그 다른 가해자들 네. 나머지 4명까지 지금 격리가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러 갔던 경찰도 지금 그 격리 대상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이 경찰서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와 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메르스 자체가 아니었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메르스가 계속 길어지면서요. 이게 때 아닌 이상 가족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또 어르신이 계신 요양병원에서는 보고 싶어도 뵙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아이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면역력이 약한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거의 다 면회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인데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뭐 부모님이나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보지 못하는 졸지 이상가족 신세가 된 그래서 뭐 화상 통화로밖에 만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갓난 아이 막 갓 태어난
뭐 딸이나 아들, 뭐 손주와 대면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하고 좀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면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네. 엄격하게 정해놓고 그 병문안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염병에 노출되는 일이 좀 없어야겠죠. 메르스가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보란 듯이 뒤통수를 치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